오늘 만나볼 책은 일본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주제로 다룬 5편의 연작 단편집인데요. 빼어난 문체와 세련된 필체에 뭉클한 감동과 강력한 치유의 메시지를 담아내면서 출간과 동시에 호평을 받는 책, 너는 착한 아이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빼어난 문체와 세련된 필체에 뭉클한 감동과 강력한 치유의 메시지를 담아내면서 출간과 동시에 호평을 받는 책, 너는 착한 아이야. 이혁준 평론가님과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혁준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 너는 착한 아이야. 어떤 책인가요? 집에서 넷째세요. 저는 오빠가 있고요. 둘째입니다. 집에서 그러면 외동딸로 굉장히 네. 이쁨을 많이 받고 잘하셨겠지만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은 너무나 그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너는 착한 아이야라는 나가와키 하세이의 소설입니다. 총 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새아버지의 학대와 그리고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오직 먹을 것이 학교 급식밖에 없어서 메뉴 급식을 다 외운 허기진 간다 아이의 이야기, 산타가 오지 않는 집과 그리고 학대를 받고 자란 엄마가 이유 없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웃음 가면 좋은 엄마 가면, 그리고 어려서 학대를 받고 자란 딸이 이제는 치매를 걸린 어머니를 바라보는 엄마를 버리다 아들 친구가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는 거짓말쟁이, 그리고 자폐와 그리고 또 치매 할머니 우정을 그린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라는 그런 5편의 에피소드가 서로 이어질 듯 안 이어질 듯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동학대의 다양한 그런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에피소드 안에서 학대를 받는 아이의 시점, 또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찰자, 또 아이를 학대하는 엄마처럼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또 시선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그런 효과가 어떤 거를 불러일으키는지. 사실 우리가 이 시점을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이 이 학대를 받는 아동의 선생님이라든가 주로 관찰자죠. 또 치매 걸린 할머니라든가 아니면은 이웃집 친구의 엄마라든가 이런 관찰자 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작자가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이 아동 학대라는 것이 이미 너무 큰 사회적인 이슈적인 문제이고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아동 학대에서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책이 2012년도에 출간된 이후에 무척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사실 2012년도 이후에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든 어디서든 아동학대는 늘 있어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류의 소설이라 그러면은 사회를 고발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고발하고 독자들을 선동하려는 반면에 작가는 정말 담담하게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게 이걸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이 아동학대의 문제를 독자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공감대를 얻고 또 우리가 사실은 무관심이라는 그런 것으로 사실은 아동학대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죠. 옆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이 지난 3월엔 또 영화로도 제작돼서 개봉이 됐어요. 소설과 영화의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이 소설은 정말 소재가 너무 무겁죠. 무겁고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이 영화는 일본에서 그 고레에다 감독, 그러니까 가족영화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고레에다 감독의 그 뒤를 잇는 그 오보미라는 여성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 국적의 제일교포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오보미 감독은 이 5가지 에피소드 중에 엄마를 버리다와 거짓말쟁이를 제외한 3편의 에피소드로 영화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통 영화를 만들면 감독들이 어떤 좀 가공도 하고 재밌게 하기도 하는데 정말 책 그대로 찍었습니다. 뭐 감독의 능력이 아니라 이 책에 갖고 있는 그 소재의 그 무게 때문에 어떻게 가공할 수가 없었던 듯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영화의 그 엔딩 장면에서도 그 산타가 오지 않는 집, 그 산타가 오는 아니 집의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이거든요. 간다가 결석을 하자 선생님이 가서 그 좀 불량스러운 새아빠와 좀 한판을 벌이고 그리고 아이를 구하고자 그 달려가는 장면에서 끝이 나는데 그 장면을 영화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물론이고 이 소설까지도 이런 아동 학대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건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울 수 있는 이런 아동학대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사실 좀 가난한 집에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에서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홀대, 그러니까 굴비에 그 뭐 꼬리만 먹는 그런 홀대를 겪고 자랐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만 그 도가 넘어치면은 모든 것이 다 학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여기서 그 거짓말쟁이에서 한 구절이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요. 왜 예전에 우리가 동화에서 아동학대 그러면 생각나는 동화 뭐가 생각났어요? 신데렐라. 그렇죠. 네. 이거 신데렐라 또 백설공주도 있고요, 콩쥐도 있고요. 그렇네요. 근데 엔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해피엔딩이었죠. 왕자님이 나타나고. 그렇죠. 왕자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백설공주는 어떻게 해피엔딩이 됐어요? 가장 큰 역할을 해준 사람은 왕자. 그 전에 일곱 남쟁이가 있었죠. 그렇네요. 아니 일곱 남쟁이가 있어야 살아야지. 저기 해피엔딩이 되고 왕자도 만나는데요. 네. 거짓말쟁이의 그 아들 친구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다이짱은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곱 난쟁이가 있어야 된다. 작가는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했던 그 아동학대에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전부 다 일곱 난쟁이가 되기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는 착한 아이야. 이혁준 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